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세 번째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두드러기, 얼티카리아, 그리고 혈관 부종, 안지오에데마,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치료 보고요. 마지막에 푸드 알러지, 음식에 대한 알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부터 보면요. 이 두 가지 질환은 모두 대체로 면역학적 반응에 의해서 국소적인 non-pitting 에데마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드러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두드러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urticaria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hives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질환은 보통 이 피부 위쪽 부분, 그러니까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부어오르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학적으로는 조금 더 피부의 겉부분, 진피 위쪽 부분, 이런 부분에 에데마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혈관 부종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피부 안쪽, 진피 깊숙한 부분하고 피하 지방들까지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있잖아요. 좀 아래쪽에서 부으니까 조직이 딱 그 위쪽에 피부가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부은 게 별로 티가 안 나겠죠. 그런데 이 눈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입술 이런 부분들은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붓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대신에 안쪽부터 부으니까 결계는 다소 불분명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이 안지오에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얼굴 같은 부분에 생기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저번에 아나필락시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 안쪽이라든지 혀 그리고 호흡기 upper respiratory tract 이런 데에 생기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laryngeal edema 또는 bronchospas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에어웨이가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life-threatening한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안지오에데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각 질환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얼티카리아는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 병변이 생긴 부분과 병변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죠. 근데 모양이 아주 국소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이 사진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넓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그냥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타원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진처럼 이제 물감을 꼭 아무데나 막 흩뿌려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됐죠. 또는 이제 뱀이 기어간 것 같은 모양이다. serpiginous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은 이제 몇 시간이나 아니면은 몇 분 내로 금방 나타나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뭐가 닿아가지고 뭐 갑자기 이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생기는 게 뭐 두드러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에 의한 이제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두드러기는요, 보통 원인 자극이 생기고 나서 몇 분 아니면은 며칠 뒤에 굉장히 가려운 병변이 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고요. 근데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는요, 뭐 이제 보통은 니켈로 만들어진 물건들, 예를 들어서 장신구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하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최소한 2, 3일 정도, 좀 길게는 한 5에서 6일 정도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어때요? 이렇게 뻘겋게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진물 같은 게 생기고 막 뭐가 진물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 알레르기 질환들 감별하실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시간이라든지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라든지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티올로지가 히스타민이 마스트셀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조직이 붓고 이런 게 원인인데요. 이 히스타민의 분비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펙션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감기 같은 거 걸린 다음에 온몸에 갑자기 가려운 두드러기 같은 거 생기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가려운 이런 식의 피부 병변들은 뭐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IgE 때문에 생기는 거죠. 뭐 항생제라든지 벌레에 물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이제 그 마스트셀에서 직접 그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오이드 같은 것들. 그래서 오피오이드 사용하면은 굉장히 피부가 가려울 수 있다 그랬죠. 아니면은 라디오 컨트라스트 미디움, 아이오딘을 포함한 그런 그 조영제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피부병은 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엔사스나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한두 번씩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원인 물질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 굉장히 특이한 원인들도 있어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요 그 특이한 것들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우선 뭐가 있냐면은 피부 묘기증, 더모그래피즘. 그 피부에 그 강한 자극을 주면 뭐 손톱으로 가려와가지고 세게 긁는다든지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이 빨갛게 붓죠. 근데 이 피부 묘기증 환자는요 아주 가볍게 피부를 긁거나 하는 등의 약한 메카니컬 스트레스만 받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부어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모그래피즘이라고 하고요. 진단은 이런 식으로 그 손톱이나 아니면은 뾰족한 물체로 피부를 살살살살 긋는데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뚜렷한 부종이 생기는 것도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IgE랑도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IgE랑 관련이 있는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스킨 프릭 테스트, 뭐 스페시픽 IgE 테스트, 토탈 IgE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더모그래피즘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그 알레르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사람한테서는 스킨 프릭 테스트는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왜냐면은 항원이랑 상관없이 그 피부를 콕콕콕콕 찌르는 그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스킨 프릭 테스트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고 대신 그거보다는 이제 스페시픽 IgE를 검사를 하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은 콜린성 두드러기와 운동 유발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등등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신에 이런 식으로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잔뜩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 cholinergic urticari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진단은 진짜로 운동을 시킨 다음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건지 확인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천식 진단을 쓰는 물질이죠 메타콜린. 하여간 이 메타콜린 스킨 이라는 물질을 피부에 발라가지고 정말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랑 비슷한데 이제 뭐 열이 그냥 날 때라든지 아니면은 온수 목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콕 집어가지고 운동 유발 두드러기, exercise induced urticari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콜리너직 urticaria의 그 한 종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거는 운동할 때만 생기고 뜨거운 물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더워가지고 땀이 난다든지 그럴 때는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 운동 유발 두드러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날이 너무 춥든지 아니면은 차가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은 그 부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한랭 두드러기 cold urticaria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얼음처럼 차가운 물질이 피부에 닿거나 아니면은 찬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수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찬바람에 노출이 많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그 얼음을 천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대가지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하든지 이걸 이제 아이스 큐브 테스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 모양으로 생겨서 요거를 피부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각 부분마다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 그래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는 한 40도쯤 온도를 가하고 요쯤에는 한 1도, 2도? 뭐 이런 식의 낮은 온도를 가해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두드러기가 생기고 높은 온도에서는 멀쩡한 거. 요런 거를 확인하면은 우리가 콜드 얼티카리아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러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드러기에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거 알아두시고 혈관 부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혈관 부종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gE Dependent Angioede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IgE랑은 별 관련이 없는 브래디카이닌과 컴포먼트에 의한 안지오에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IgE Dependent Angioedema는요. 조금 전에 배운 얼티카리아랑 비슷해요. 이제 히스타민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부가 붓는 건데 이게 이제 위치가 피부 겉부분에서 생기면은 그건 얼티카리아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피부 깊숙한 쪽에서 생기면은 그거는 안지오에데마라고 생긴다, 얘기한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결정적인로 치료가 비슷합니다. 안티히스타민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그 호흡기에 생기고 막 그래서 respiratory distress가 있고 아니면 전신에 심하게 생겨가지고 막 쇼기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에피네프린을 기본으로 해줘야겠고 만약에 숨도 쉬기 힘들면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해줘야겠죠. 이제 요런 게 그 이제 IgE에 의한 안지오에데마인데 그 IgE가 아니라 브래디카이닌 같은 다른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한 안지오에데마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hereditary angioedema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우리 몸에서 보채, 컴포먼트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이 컴플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이제 안티젠 안티바디 컴플렉스, 이뮨 컴플렉스가 생기면은 그게 몸 어딘가에 쌓이는데 그것들이 컴포먼트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안티젠 안티바디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보채가 활성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classical complement pathwa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밝혀진 보채의 활성화 경로인데 그거 외에도 컴포먼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로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안티젠 안티바디 컴플렉스가 처음 활성화시키는 컴포넌트가 C1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C1은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C2, C4, 그다음에 C3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결국 C5로 이어지고요. 이게 C5에서 이제 결국 또 이제 다른 C6부터 C9까지 해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멤브레인 이거 뭐더라? 모시기 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는 그 박테리아 같은 거에 그 세포 벽에다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USML을 공부하시는 분들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였나 보다. 이제 그래서 USML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자세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컴플먼트들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브레이디카인이라든지 등등등 하는 다른 염증 매개 물질들도 막 인크루트먼트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리크루트먼트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스타트를 찍는 게 요 C1이잖아요. 근데 이 C1이라고 하는 애가 적당한 정도로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요 반응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C1을 억제해주는 애를 이제 C1 이니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C1 이니비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반응들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못할 거고 막 활성화가 심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C1 이니비터가 결핍된 사람은 굉장히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특히 안지오에데마가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hereditary angioedem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플리먼트 패스웨이가 조절받으려면은 C1 이니비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컴플리먼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플리먼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어지는 브래디카이닌 같은 그런 다른 염증 매개 물질들까지 과다하게 생성되는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소한 자극에도 몸이 많이 붓는데 이런 게 이제 얼티카리아처럼 막 그렇게 국소적으로 빨갛게 붓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큼지막하게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붓기가 나타나는데 특히 조직이 부드러운 부분, 눈 주변, 입술, 입 안쪽, 목 안쪽, 그 다음에 또 복부 내의 장기 이런 것들이 특히 단단하게 부어가지고 우리 몸에 불편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얼티카리아 없이 얼티카리아 그러니까 프로라이터스 없이 얼굴 같은 부분들이 붓고 생식기도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생식기도 잘 붓습니다. 그리고 목 안쪽이 부으면은 라린지얼 에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부에 업더미널 바울이 부으면은 이제 복통,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단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C1 이니비터 레벨 자체가 떨어진 거 그것도 확실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1 이니비터가 없는 사람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C1 이니비터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뭔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서는 C1 정상이니까 너는 헤레디터리 안지오에데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그 하부 컴플리먼트들 C4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소모가 돼가지고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C4가 많이 떨어진다. 그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ereditary angioedema는 치료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겠어요. C1 이니비터가 제대로 모자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이 C1 이니비터 자체를 보충을 해주든지 아니면 브래디카이닌을 억제할 수 있는 이카티번트, 그 다음에 에컬런타이드 이런 약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약들은 시험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아주 드물게 쓰이는 약이다. 뭐 희귀의약품센터 이런 데서 간신히 구할 수 있는 약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요 C1 inhibitor concentrate 요거만 외워두셔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hereditary angioedema는 임종평에도 나온 적이 있고 치료가 다른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안지오에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약제로는 혈압약인 ACE 이니비터나 아니면 CCB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 ACE 이니비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브래디카이닌을 많이 생성되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CB는 이제 면역학적 기전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체로 혈관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데마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은 이 약들을 피하고 다른 약을 쓰는 게 좋겠죠. 혈압에서는 혈압을 조절할 때 이거 워낙에 흔하게 쓰는 약이니까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아스피린, 엔세스 이런 것들도 이제 얼티카리아나 아니면 안지오에데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얼티카리아나 아니면 안지오에데마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해주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뚜렷한 원인 물질이 있다면은 그걸 최대한 회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원인 물질이 명확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종의 이유로 회피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증상을 조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선은 뭐가 있냐? Non-sedating H1 blocker. 그러니까 H1, 히스타민 H1 리셉터가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 그 중에서도 이제 2세대나 아니면 3세대 항히스타민제. 여기 들어가는 게 세트리진, 지르텍, 로라타린, 클라리핀, 팩스페나딘, 알레그라, 레보세트리진, 시잘, 테슬로라타딘, 에리오스.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들은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좀 졸림이잖아요. CNS를 약간 억제해가지고 이제 졸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피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고 이걸로 잘 되지 않으면은 증상의 호전은 어느 정도 있는데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세데이팅 H1 블로커, 즉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격이 디페나이드라민, 클로로페니라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히드록시진, 사이프로헵타딘 이런 것들도 해당하겠어요. 또는 H2 블로커들,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이런 것들로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H2 블로커는 엄밀히 말하면 두드러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이 위장 기능,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위산을 억제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 얼티카리아나 아니면 안지오에데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것들은 쉬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 시메티딘, 라니티딘 요런 친구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전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거. 또는 몬텔루카스트 같은 루코트리엔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독세핀 같은 트라이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 이런 약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단기간 시스테믹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써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임산부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로라타린과 세티리진만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처방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요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보조 약물들은요 대체하는 게 아니고 원래 먹던 약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 여기까지 하고 음식 알레르기를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합시다. 특정 음식을 먹고 한두 시간 내에 갑자기 몸에 급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우리가 food allerg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어릴 때 흔하고 성인이 되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한 원인 물질로는 우유나 계란, 대두, 밀, 땅콩, 밀, 과일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들, 그다음에 해산물들, 갑각류 같은 것도 포함이고 그다음에 조개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해산물 알러지 같은 거는 성인 때까지도 굉장히 심한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중에서는 새우나 아니면은 게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제일 흔하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냐? 환자가 제가 이걸 먹었더니만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음식을 먹기만 하면은 꼭 두드러기가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듣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병력만 가지고 진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원인 물질을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음식은 있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그죠? 거기에다 뭐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병력상으로 특이하다 하면은 이제 검사해가지고 이제 컨퍼메이션 하는 정도로 충분할 텐데 매번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더욱더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이어트 다이어리 그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오늘 어떤 재료를 쓴 음식들을 먹었는지 꾸준하게 기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푸드 다이어리, 다이어트 다이어리라고 나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검사가 스킨 프릭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페시픽 IgE 테스트, 토탈 IgE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드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드러기는 아니면 알레르기 같은 그런 증상 그런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들이 제 실제 병력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상에서는 내가 뭐 사과에도 알레르기가 있고 달걀에도 알레르기가 있고 땅콩에도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뭐 사과도 먹어도 괜찮고 달걀도 먹어도 괜찮고 나는 땅콩만 먹으면은 반응이 있다. 그렇다면은 검사상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당신 지금 사과하고 계란하고 땅콩에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병력과 반드시 구체적인 코릴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검사는 Oral Food Challenge. 뭐 이름은 거창한데 먹어보고 진짜 반응이 오는지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안전한 검사들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면은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 치료 아주 소량씩 항원을 노출시켜 가지고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거죠. 이거는 음식 알러지에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피했는데도 어쩌다가 알러지가 한두 번씩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안티히스타민으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수준이 된다면은 에피네프린과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해줘야겠고 만약에 이제 뭐 안티히스타민 같은 거 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생길 정도다 그렇다면은 에피펜을 휴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는 내가 뜻하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굉장히 심한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땅콩 같은 거는 왜 같은 시설에서 그러니까 땅콩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땅콩을 처리하는 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음식들 뭐 그런 거를 먹기만 해도 정말 라이프 트레이닝한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엄청 조심했는데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에피펜을 휴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회피하는 것은 편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은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먹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어느 날 밥, 국,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었는데 그 중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날 먹은 거는 다 안 먹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또는 면역 질환을 전공한 사람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동안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약이라든지 에피펜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챙겨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알러지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책에 보시면은 Pollen Food Allergy Syndrome이라는 것도 있는데 글쎄 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임상적으로도 그렇게
따로 막 구별을 해야 돼서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질환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그 다음에 약물 알레르기 다루고 그 알레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